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능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원하는 성적 좀 나왔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제가 국어 시험지를 아까 낮에 받았는데 뭐 제가 수업 때문에 조금 영상을 늦게 올리지만 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아마 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경제지시문이랑 과학지시문 만났을 때, 사실은 뭐, 그 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수능 완성이나 이런 것들 좀 열심히 본 학생들은 좀, 이거 아는 개념이다 해서 좀 빨리 볼 수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로 들어가서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은 자, 첫 번째 1번에서 3번 지시문은 사실 뭐 이제 뭐 최근에 이거 연습하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셨을 거예요. 뭐 이간 모의고사나 한수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유형이 뭐 익숙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 다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약간 주는 문제죠. 그래서 내용을 별로 읽을 건 없을 것 같고요. 2번 문제, 좀 비싼 문제, 3번 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니은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인데요. 자, 니은이 뭐였냐면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답을 확정하는 데 이용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이건 너무 좀 당연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번이 답이었는데요.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 유보하다가 무슨 뜻이죠? 미룬다는 뜻이죠. 근데 위에 그 2번 문제에 있는 보기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각 관점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가 되겠으니까 비판적인 것을 유보하면 안 되겠죠. 그죠? 비판적인 걸 바로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2번 문제 아주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다음 독서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4번에서 9번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거는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가와 나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고 반이 합쳐져서 합을 이루고 이 합이 새로운 정이 되어서 반이 되고 또 합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우리가 변증법을 그동안 공부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요 제시문은 그걸 이제 가로 나열해서 썼죠. 자, 요게 핵심이 이거였죠. 자, 예술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다면, 자, 이게 직관. 자, 그리고, 표상, 그리고 철학, 이렇게 간다. 자, 이 첫 번째 가제시문의 내용은 약간 이런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술과 약간 이 직관, 표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절대정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 조금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한 형태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고,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해놓고, 예술, 종교와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요게 지금 인식 형식의 차이가 자, 이거 직관, 표상, 철학 이걸 얘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자,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이며 철학은 사유이기에 이 형태가 아니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자, 그래가지고 이 세 단계가 이게 단계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얘가 1단계, 얘가 2단계, 얘가 3단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약간 좀 위계가 있었어요. 위계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철학, 자, 니은 부분도 볼게요.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진행해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가는 것, 즉 철학뿐이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예술이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에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환정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지금 과거의, 얘가 과거의 것이고, 얘가 완성된 형태이다라고 완성된 형태라고 했으니까 위계가 존재했죠?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종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으니까 두 번째 문단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에 자,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자, 맨 위에 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맨 위에 줄입니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이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결국엔 전형적 구성인 건 맞다. 자, 구성이다. 자, 이게 뭐야? 나에서의 핵심이야. 전형적 구성인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실질적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 실질적 구성은 이게 이 단계로 가면 얘네들이 통합되고 종합해야 되는 것인데 통합, 종합이 아니라 뭔가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된다.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외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면성인데 외면성이 이쪽으로 가면서 점차 내면성만이 너무 강화된다는 거죠. 자,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이라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층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자, 이건 객관성이고 객관성이 더 주관성으로 변해가는 모습이다.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 전형적인 구성이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종합화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지워지고 얘네들이 강화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자, 이런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된다. 자, 얘네가 소거되는가? 이거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면성과 주관성이 강화된 것이 재객관화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쵸? 자, 그런데 다음 단계에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자,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다시 요 순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실제로 많은 예술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게 직관이었는데 자, 이 단계에서 다시 예술이 등장하면 얘는 사유에 의한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그러니까 얘가 불일치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변증법적인 것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제시문이었어요. 자, 이거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해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술이죠. 자, 예술이니까 얘는 직관이고 객관적이고 외면성을 가진 아이예요. 이 두 천재는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국 수준급이라 했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성숙하고요. 얘네가 지금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 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다고 평가한 거예요. 앞에 젊은 시기의 예술이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미,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는 건 점점 발전했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 2번이잖아요.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자, 이게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죠. 자,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자, 기본 논증 방법을 생각하면 이게 지금 변증법이잖아. 변증법이 점점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으로 간다.
가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전체 제시문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맞는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해겔이 말하고 있는 가장 완성된 형태 있잖아요. 이 예술이 완성된 형태로 간다는 건 이 형태로 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외면적인 것이 내면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8번의 답이 2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제시문이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너무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좀 시간을 쓰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경제와 이 과학을 다 봤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쓰면 이 뒷부분에서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물론 문학은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 약간 좀 오래 걸렸다고 하고 조금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시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게 환율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약간 좀 기본 지식이 도움이 됐었을 만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기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특히나 이 환율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자국의 통화의 가치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자,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일단 기본 지식이 이거잖아요. 그쵸? 자,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무역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쟁력은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자, 이게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올라가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해외에서 자국의 물건들의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출 기업에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수출 기업에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냐면 얘가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인 이런 흐름을 알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요거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못 떠올렸겠죠. 그쵸? 실전에서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내용은 사실 이 제시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지 말고 크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맞춰보는 방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아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트리핀 교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브레턴 우즈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브레턴 우즈의 체계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 적자 상태에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게 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된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자,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왜냐면 달러를 막 찍어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자,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또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은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세계 경제는 또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에 관련된 얘기죠. 달러를 공급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고, 자, 달러를 거의 나 이제 더 이상 안 찍을 거야. 그래서 멈춰버리면 세계의 경기가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0번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게 2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틀렸죠? 자, 수능에서 독서 문제에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연습할 때는 보기에서 이건 정확하게 틀렸다는 부분에 정확하게 X를 치는 연습을 늘 해야 되죠. 그쵸? 자, 정확하게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런 설명이 없었어. 이런 거에 X를 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거든요. 2번에 있었죠. 뭐죠?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라고 했잖아. 이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신뢰도와 경기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지 이후의 경제 위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0번 문제였습니다. 원래 3점짜리만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보게 되네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이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인데, 국제이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본위 체계에서는 금이 국제이동성의 역할을 했다. 자,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어떤 순서로 나와 있냐면, 첫 번째는 금본위제가 나와 있어요. 자, 금본위제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금이 기축입니다. 금이 기축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그 화폐를 다 금의 가치에 맞춰둔 게 금본위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금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로 그 나라의 돈 화폐를 발행하게 되고, 이 화폐의 발행량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환율이 결정되겠죠. 그쵸? 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금환본위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금환본위제. 자, 이거는 금과 환은 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국제이동성에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본위제가 되었다. 자, 이게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금을 달러로만 사고요. 달러로만 사고 이 달러의 다른 통화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1944년에 이 체제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맡겨놔줘야 된다. 그러니까 금환본위제에서 만들어진 게 금태환제입니다. 자, 아까 설명한 그대로예요. 달러로만 금을 살 수 있고, 다른 나라의 통화들은 달러로 맞추는 겁니다. 달러와의 환율을 계산하는 거. 이게 금태환제 혹은 금환본위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경우에 어떻게 해요? 계속 뭔가를 자꾸 구매해야 되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누적됐겠죠. 그렇죠? 달러를 전 세계로 보내려면, 달러를 전 세계로 보낸다는 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어쨌든 구매해야 달러가 다른 나라로 퍼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겠죠. 그렇죠? 이때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데서 어떤 그 방법이 있었느냐 하면, 자, 이게 미국의 금 준비를 급감하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의 금태환 의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달러를 평가절상하거나 달러를 평가절하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달러를 평가절상하게 되면 금을 더 쉽게 보유할 수 있죠. 자, 그런 방법이 있고요. 달러를 평가절하한다고 하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낮춘다는 것은 미국이 경상수지, 그러니까 아까 자국통화 가치를 낮추면 경쟁력이 좋아서 경상수지 개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 경상수지 개선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그쵸? 자, 달러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 하나, 또는 달러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 상이 있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에선 달러의 평가절 하는 규정상 불가능했다. 왜? 기축통화니까. 달러의 가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죠. 그쵸? 당시 대규모 대미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자기 나라 자국의 화폐 가치를 평가절상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죠. 경상수지 적자가 자기네 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1년에 어떻게 해요? 금태환제를 폐지했죠. 그래서 닉슨 쇼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태환제 안 해. 이제 기축은 달러뿐이야. 달러 마음대로 우리가 찍어낼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떤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치수가 많아지는데 그러나 달러,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무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선 이제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13번 문제 보시면 자,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그러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작용은 하되 금과 관련된 연관성을 끊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가격 급등을 겪으면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가 인상되는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비싸진 거예요.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통화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여기에 A국 정부는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자, 하나의 국가의 금리가 높아지면 그 금리 차이를 먹기 위해서 외국의 자본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자,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서 서로 교육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에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좀 조정하자. 환율 조정 좀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환율 조정 좀 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자, 4번이 되는데요. 내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이걸 딱 보면서 막,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건 이런 생각 안 할 건 아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약간 좀 성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며 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자, 봐봐요. 자, 환율을 B국은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할인했다 그랬어요. 하락했다 했어요. 자, B국은 50%를 할인했습니다. 그 환율을 낮췄어요. 그 다음에 그 C국은 30%의 환율을 낮췄습니다. 자, 환율을 낮췄다는 것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올렸다는 뜻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경쟁률이 낮아지고 경상수지가 나빠지게 되는 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B국, C국이 미국을 봐준 거라, A국을 봐준 거죠. 자, 그런데 B국은 50%를 낮췄고 C국은 30%를 낮췄습니다. 근데 B국과 C국에도 관계가 있겠죠. 그쵸? 어디가 더 경상수지에 더 나쁘게 됐어요? 자, 얘가 더 나쁘게 됐고 얘는 그나마 B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죠. 왜? 환율을 30%밖에 안 떨어뜨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국과 B국의 거래에서는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됐을 것이고 B국은 악화됐겠죠. 그쵸? 이해 가시나요? 환율을 얘가 덜 떨어뜨렸고 얘는 환율을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환율을 떨어뜨린다는 건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안 좋아져요. 경상수지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얘가 더 안 좋아졌을 것이고 얘가 덜 안 좋아졌을 거라는 거야. 그쵸?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매율이 얘네들 50%, 전국을 50% 감소할 것이고 얘는 30% 감소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국가 간의 거래를 한다고 하면 어디가 더 유리했겠어? C가 유리하죠. 자국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B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었겠죠. 그쵸? 왜?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 돈의 가치가 50%가 인상된 것이고 얘는 30%가 인상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4번이 답인 겁니다.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의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였다. 자, 환율 하락한 거 맞죠?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자,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좋아, 이거 잘 팔렸겠죠, 얘가. 그쵸?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진짜 좀 잘 기억을 하셨었으면. 선생님이 이제 그 경제와 관련된 건 개념들을 다 정리해 두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으면 아마도 이거는 조금, 올해가 경제가 나올 해인데, 내년엔 경제가 안 나올 해긴 하죠. 그런데, 나올 해인데, 올해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예상하면서 경제에 대한 개념 정리를 조금 좀 개념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14에서 17번 제시문 보겠습니다. 짧았죠? 짧았는데 조금 볼 것들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시문은 아마 굉장히 빨리 읽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선생님 예상해보면 문제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쵸? 자, 이게
이게 이제 그 자동차 보면은 그 위에서 찍은 그 샷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차 타고 보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차가 이렇게, 차 그림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앞에 전방에 뭐가 있고, 뭐 후방에 뭐가 있고, 옆에 뭐가 있고, 그리고 옆에 뭐가 뜨면 여기 경고등 뜨고, 약간 이런 거. 자,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단부터 보면요. 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장치에 사용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다. 시야각이 굉장히 커야겠죠. 왜 자동차를 주변을 다 찍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 각도가 있을 거냐, 어딘가에서 찍을 때. 자, 광각 카메라는 이렇게 각도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세요. 이걸로 굉장히 넓은 각을 촬영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이 촬영되는 부분이야. 촬영되는 부분이라면 얘가 지금 이 곡면 때문에 이게 거의 근접 광각 카메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곡되겠죠? 그래서 이거 반대로 얘는 볼록 튀어나오고 얘는 왜곡돼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 보정할 수는 있겠어요? 이거 그래픽으로 보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정 가능하죠. 그렇죠? 당연히 보정 가능하죠. 근데 이 보정하는 게 이건 이런 식의 내부 변수라고 해요. 내부 변수는 왜곡 계수. 얘가 이 렌즈가 아까 렌즈 있었지? 렌즈마다 갖고 있는 각각의 왜곡 계수. 자, 왜곡 계수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만큼 꺾어져서 보인다. 왜곡되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 계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래픽이 알아서 보정하면 되죠. 그거는. 그쵸? 그래서 왜곡 계수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외부의 변수가 있는데요. 자, 외부 변수는 카메라의 기울어짐. 차가 계속 움직이잖아. 그치? 카메라의 기울어짐이나,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 보정하는 거다. 이건 격자판을 이용한다는 거야. 아까 자동차 이 격자판, 여기도 좀 칠판에도 격자판이 있는데요. 이 격자판이 있는데, 자,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상태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져 보인다거나 하게 되면 이 격자판을 여기에 맞춰서 뜨득 맞추면 되겠죠. 포인트 몇 점 잡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격자판이 회전하는 각도나 격자판 위의 변화를 통해서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보정하면 이 보정된 값을 우리가 운전할 때 거기 스크린 있잖아요. 스크린에 띄우면 되는 거죠. 그쵸? 두 번째 문단은 그 얘기였고요. 세 번째 문단은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한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어낸다. 자, 봐봐. 이 카메라는 정면이나 후면을 찍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정면이나 후면을 찍고 있을 텐데, 자, 정면이나 후면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약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기찻길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찻길을 본다고 하면, 자, 얘가 가까운 곳이고 얘가 먼 곳인 거 알죠? 이거 기찻길이에요. 기찻길인데, 이 기차 이렇게 뿡뿡 하고 지나가고 있으면 얘는 멀리 가고 얘가 가까운 곳이고 이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실제로는 위에서 찍은 화면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거 보정하는 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변화가 없도록,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정해야 되는지, 그것도 약간 카메라의 개수와 관련이 있긴 할 거예요. 그쵸? 왜곡이 보정된 영상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들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에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1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 보시면 차량 전진 방향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인데,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A가 좀 짧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조금 더 길고요. 왼쪽은요. 오른쪽은 C와 D는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면으로 찍었을 때라고 생각해보면요. 자, 여기 A는 더 짧아 보였을 것이고 C가 좀 더 작아 보이지 않았겠어요? 정면이니까. 카메라가 차의 앞쪽에서 더 앞을, 만약에 차가 있으면 선생님이 옛날 사람이라 차를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물건과 여기 있는 물건이 같이 있어도 얘는 크게 얘는 작게 보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크게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게, 자,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자,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
가상의 좌표기를 이용해 시점이 변하기 전에 영상보다 더 커진 것이다. 왜냐하면 얘가 더 작았을 테니까 얘를 크게 끌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3점짜리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나머지는 내용일치인데 내용일치가 좀 까다롭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자세히 보시면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더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독서였습니다. 아마도 문학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었어요. 문학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약간 생소한 작품이나 약간 표면적 해석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마 오래 걸렸을 겁니다. 물론 이건 무조건 표면적 해석으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다. 그래서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쓴 학생들이 딱 독서 보면서 독서 좀 짧은데 괜찮은데 했다가 아마 큰 코 다친 학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풀었다면 다 풀 수 있었던 문제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연락 온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본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이 예상보다는 못 봤어요 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 있어요. 잘 본 학생들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아마도 이번에 등급 컷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등급 컷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았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지금 체감했던 것이 왜냐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문학 한번 이번엔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문학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그 수능 본 학생들이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수능에서의 핵심은 문학 25분 컷이다. 그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능을 잘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이번에 엄청 체감하셨을 겁니다. 자, 문학 25분 컷이라는 건 아주 최소치. 그러니까 25분보다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적어도 25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25분으로 들어오는 그 연습을 꾸준히 한 학생들은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 생소해 보이거나 시나 뭐 작품들이 생소해 보이는 게 있고 또 익숙한 게 박태보전 같은 경우는 익숙한 작품이었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들이 모르는 새로운 작품들이 있을 때 실제 시험에서 조금 더 당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이라고 해서 더 막 이상한 문제가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실제 수능이 훨씬 더 깔끔한 문제들이죠. 그렇죠? 264의 초가라고 하는 시는 자 19번 문제에 있는 보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리에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그러니까 밀고자? 그래서 강물조차 얼어붙을 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시는 북창을 열어서 장거리를 등지고 장거리라는 게 뭐냐면 그 시장 알죠? 시장. 사람 많은데. 거길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았다. 그러니까 장거리와 산이 대비되는 장소다. 이걸 알면 조금 더 쉬웠을 거고요. 자, 표면적으로만 해석하고 들어가셨어야 돼요. 이건요. 이런 내용이 써 있구나. 무슨 뜻이지? 이거 파악 안 하고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이 상황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됐을 겁니다. 산을 보고선 산을 배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쵸? 자, 이거 문제가 자, 어쨌든 23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오늘 문학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문학은 다 잘하시잖아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근데 보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이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 이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인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체 이 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을 고르고 그리고 보기를 참고해서 이게 답이구나 확신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좋아요. 4번 문제. 다해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선생님 이거 사실 대충 읽고 풀었는데도 당연히 4번이었죠. 인간과 가까운 곳이 왜 적막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다해서 그 부분이 지금 밑줄이 쳐 있으니까. 그런데도 귀함은 저와 같고 천함은 이와 같아. 이런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이랬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자연물, 매화든 진달래든 어떤 꽃이든 똑같은 자연물인데 근데 이 야생에서 자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보호 아래 자라는 애가 있다. 이게 하늘은 공평하게 내려줬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자, 이 얘기한 거야. 그쵸? 자, 그런데 웬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내면서 인간과 가까운 공간에 여기까지는 맞아. 정막한 깊은 장막, 부호가의 그 깊은 장막 안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인 거 맞다고. 근데 그거는 그 인간들이 이거의 가치를 높고 낮게 평가한다고 얘기한 것이지 정막한 분위기를 함께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명확하게 아닌 거에다가 X를 칠 수 있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 24에서 27번 아주 재밌는 소설입니다.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우산이 무전기처럼 생겼나 봐요. 그렇죠? 그 당시 무전기가 약간 군인이나 무슨 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약간 지금 예전에 그 권력을 가졌던, 그런 집단에서 무전기를 갖고 다녔으니까. 그 우산 케이스가 약간 그 무전기 모양으로 생겨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게 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재밌잖아. 그래서 그거 약간 그 연기하고 다니는 내용이 앞부분이에요. 근데 중략 뒷부분은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거죠. 데모를 하는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가두는 그 닭장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의 이상의 진짜 용기를 한번 낸 거야. 진짜 용기를 냈는데 그 닭장차에 그 대학생들 가두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무전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속임수가 통했겠어요? 통하지 않았다. 그런 약간 좀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자, 이게 뭐가 어려웠죠? 어려운 게 있었나요? 자, 27번 문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5번이에요.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간 것은 정의롭게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우산에 있는 무전기 모양의 우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쵸? 신경을 쓰지 않아서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에 따른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 이거 아니에요. 그쵸? 뭔 타산적 태도가 어디 나왔어? 그쵸? 맨 마지막 부분에 자,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탈북만큼도 없었어.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끝까지 정의로워진 건 아니야. 물론. 그렇지만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주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들킨 아이처럼 맥없이 돌아섰다 이런 얘기예요. 정의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게 통하지 않아서 그냥 힘없이 돌아섰다지 타산적 태도, 그 다음에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이거 아니죠. 기득권이 원래 없었는데 뭘 기득권을 지켜. 그쵸?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27번 문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태보전은 이게 이감에도 나왔고요. 또 어디 나왔죠? 하여튼 박태보전 굉장히 익숙하죠. 박태보전이 숙종 때 인현황후를 몰아낸 그 숙종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박태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박태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박태보가, 자, 앞부분에서는, 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작 부분 뒷부분에서는 유배를 떠났어, 박태보는. 근데 그 아내가 꿈에서 박태보를 만났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한림이 박태보죠. 한림이 이제 관직이니까요. 이 박태보가 거기서 이제 자결을 한 거야. 근데 그걸 꿈에서 봤죠? 그리고 나가보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자,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갖고 왔죠? 왔는데, 자, 이 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땠어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공감해줬죠? 그리고 맨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맨 뒷부분에 임금, 상이라고 하는 게 임금이잖아요. 자, 임금이 나오는데 뭔가 심란하기는 해요. 그쵸? 심란하기는 한데 이 박태보의 아내가 꿈에서 봤던 그 어린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쵸? 근데 이 상이 맨 마지막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며 자,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났는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궁으로 돌아왔다. 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 상에게 이게 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까지만 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31번의 답이 5번이잖아요. 5번에 왜 틀렸어요?
틀린 단어에 정확하게 X 치는 게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이거. 왜냐하면 봐봐요.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요. 이거 맞아요. 태보가 기우는 구원을 회복한 영웅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 뭘 회복했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쵸? 그리고 이건 30번 보기도 나와있어요. 이거,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그 보기의 세 번째 줄 봐보세요. 패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그쵸? 이런 문제는 왜 3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정확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30에서 34번 문제입니다. 자, 탄군가예요. 자, 탄군가는 너무 많이 해서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이게 자주 나왔죠. 이거 가난해서 자기 가난함을 탄식하는 이야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원수 궁귀를 불렀죠. 가난한 귀신을 불렀어. 가난한 귀신을 불렀는데 이 궁귀가 야, 내가 너랑 의리를 지켜서 몇 년을 같이 했는데 나를 누구를 말을 듣고 날 쫓아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네. 해가지고 이 귀신 안 쫓아내고 이 가난한 귀신이랑 같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다음에 나수의 유백교의 농가도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자, 서산에 돋은 볕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히 내린다. 비온 뒤에 묵은 풀이 뉘밭이 우거졌던 곳. 도와라. 차례 정한 일 없으니 매는 김 매는 게 풀 뽑는 거잖아. 그거 하겠다는 얘기고. 면하는 세 달에 네 달에요. 이른 벼는 패는 뭐가 굽난가. 윤율의 연이가 7월이 반이로다. 자, 7월이 벌써 왔구나. 이건 실제로는 8월이에요. 음력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너희 삼길째 날 위해서 삼기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곡물들이 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팔수에 아이는 낚시를 가고 집사람은 저리채 친다. 어때? 여유롭죠? 새밥 익을 때 새술 걸러셔라. 술 좀 걸러봐. 아마도 밥 드리고 잔잡을 때 흥에기고 하느라.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풍류를 즐기고 있죠? 자, 34번에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문제 틀리시면 꿀밤 때리셔야죠. 그쵸? 3번에 디귿에 이월골 지녀 있어 어려운 일이 하고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은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 너무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죄책감이에요? 가난한 게 무슨 자기 죄야? 그러니까 죄책감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럴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접대하거나 제사 지낼 돈이나 혹은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뭐가 사대부의 죄책감? 이건 아니죠. 그쵸? 죄책감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오늘 수능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 너무 참 선생님이 이거 찍을 때마다 좀 짠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1년 동안 가르친 재수생, 고3 수험생들 얼굴들이 촥 떠오릅니다. 잘 봤을까? 잘했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혹시나 못 본 학생들 때문에 단체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잘 본 학생들은 연락 좀 주세요.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사실 잘 본 학생들 때문에 기분 좋은 것보단 혹시나 못 봤을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이 이 시기가 좀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혹시나 못 봤을 학생들이 더 마음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힘내십시오. 어쨌든 큰 과정 하나를 겪어내신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큰 과정 하나 겪어내신 거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냥 술 한잔 하고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다시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결국에 다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나와봐야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고 올해 대입에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